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내고 있는데 이런 반등 진짜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5% 정도는 올라야지, 야 그래 이 정도는 올라야지 그래도 좀 반등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반등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거 그냥 단기적 하루짜리 반등 아닌가 이런 걱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났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외 다른 경제 뉴스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개미가 하락에 베팅하는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개미가 무엇을 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6월달에 개미, 특히 서학 개미분들은 인버스를 사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 지난달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승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 달 사이에 확실하게 바뀐 모습을 현재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사는가 봤더니, 지난달에는 TQQQ가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인버스도 아니라 곧버스도 아니라 3배 인버스,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3배 인버스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있다고 하네요. 3배 인버스인 SQQQ랑 그 다음에 SOXS, 뒤에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버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가 떨어지면 3%를 먹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분들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서학개미분들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배당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매수 상위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에는 3배짜리가 없고 미국에 3배짜리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현재 서학개미분들이 미국에서 하락을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호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대중의 반대로 움직여야지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은 하방을 베팅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제부터는 증시가 또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국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 기릿은 당연히 한국에서도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사겠지 라고 생각하고 확인해봤는데, 그런데 왼쪽 자료는 6월달,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때까지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산 기업들 순매수 상위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카카오,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서학개미와는 다르게 주식 상방에 아직까지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개인분들이 하방을 베팅해야 좀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장이 올라가려면 좀 남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누리호가 결국 발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리호 발사가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산화제 탱크 센서의 기술적 결함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한 상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드웨어적 문제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인 점이 있다고 하는데, 연료 주입 전에 멈춘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이 로켓에는 액체 연료가 주입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액체 연료는 주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우주에 발사하는 그러한 연료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런데 이 연료를 좀 아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누리호 도대체 언제 발사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데 발사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6월 23일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나저나 이 날짜가 정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기한이 지나면은 다시 날짜를 정하고 국제사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주로 뭔가를 쏘아 올린다는 거는 전 세계에 약속이 있어야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번에 발사를 하지 못한다면 장마 기간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시일은 훨씬 더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결함인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결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어서 빠르게 또 발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은 장이 좋았죠. 그런 와중에 주가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보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가 올해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를 보자면은 대부분이 여기를 예측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점도표가 뭐냐면은 FOMC 위원들에게 각자 묻습니다. 올해
올해 말에는 금리가 몇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거죠. 저는 3.0이 좋습니다. 저는 3.25가 좋습니다. 저는 3.5가 좋습니다. 혹은 저는 4.0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걸 그거를 그대로 점으로 옮겨 담은 게 이 점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가장 많이 몰린 부분 그 근처가 아마도 올해 말쯤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이 7월에도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말까지 3.5를 맞추고 그 다음에 현재 파월의 발언을 봤을 때 충분히 7월 또 자이언트 스텝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폭이 빨라진다는 소리고, 키움증권 연구원은 10년물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2년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그런 식으로 찍혀 있고, 그리고 23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예측하는가 봤더니 아마도 올해 3.5를 찍고 그 다음부터 한두 번 정도를 올리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시국이 오는데 24년부터는 다시 또 슬금슬금 떨어져 결국 마지막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도 2.5 정도에서 머물지 않겠니?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딱 봤다시피 자이언트 스텝 결국 나왔네, 금리 인상이 빠르다, 그렇다면 성장주는 깨지고 증시는 또 박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어제 빨간 양봉을 띄워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완전 등락폭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뒤 파월의 기자회견을 딱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갑자기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이렇게 오른 거는 바로 파월의 입에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파월이 도대체 뭐라고 했나 봤더니 우리가 이틀 전에 관련 리포트를 한번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거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지 혹은 두루뭉술하게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파월은 물가를 진짜 잡겠다는 연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을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정말 적합한 단어가 하나 있죠. 선반영. 이렇게 미리 주가가 빠졌으니까 하루짜리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도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내일 미국장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어제 한국장이 혼자서 안 좋았던 그 이유라고 하죠. 한국도 결국은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빅스텝을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결국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아주 제대로 밟았죠. 그리고 한 번 더 밟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빅스텝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로 아직까지는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전부 다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리 상승이 빨라지면은 금리 상승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끌족이라고 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집을 빠르게 판다면은 또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유럽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ECB가 예정이었던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긴급회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가 봤더니 최근 들어 ECB가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하자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 이자 차이가 2.4%에 이르는 등 20년 초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나 죽어요 하는 나라가 정말 많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ECB가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2010년 그 다음에 12년과 같은 유로존 부채 위기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자 ECB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유연한 방식을 적용할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토닥토닥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4.2에서 3%대로 급격히 떨어지며 진정이 되었으며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어디든지 중국 빼고 전부 다 금리 때문에 난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코인 시장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인을 사는 거는 진짜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데크크런치의 버클리 행사에 참여해 암호화폐 NFT는 더 큰 바보 이론에 근거한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더 큰 바보 이론이 뭔가 봤더니 나는 바보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바보한테 팔면 돼 라는 생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천만원이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니 뭐 괜찮아 어차피 8천에 사서 8,100에 팔면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매수 매도라는 걸 바로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거라고 빌 게이츠가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투자는 코인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심리가 꺾이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도 급등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뭐 3배 4배 오르는 거 그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사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바보 이론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진짜 유명하죠.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천을 넘어 1만 달러까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고 놀랍지 않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체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전부랑 5만원짜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비트코인은 발로 찬 다음에 5만원짜리를 가져간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말대로 최근 들어 코인 시장이 매우 안 좋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화물연대 파업이 멈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후폭풍이 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는 결국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돈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잠깐만 근데 그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야? 당연히 화주랑 운수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환영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거는 전부 다 똑같은데 왜 우리만 돈을 더 내야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물연대 파업이 8일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시멘트업계 피해액은 대략 1,00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그러한 정책은 없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횡령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 기릿은 또 100억대라고 하길래 이거 뭐 예전에 봤던 건가 라고 했는데 또 새거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던 직원이 무려 10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어디다 썼을까요? 대부분을 주식과 도박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회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해외에서만 맛보던 한국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과자들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기분들 보신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꼬북칩 초코맛을 엄청 좋아하는 저 기릿도 몰랐던 꼬북칩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맛은 왼쪽에 있는 꼬북칩 플레이밍 라임맛 매운맛이라고 한대요. 왜 내가 몰랐나 봤더니 바로 이때까지는 북미에서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CU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뉴스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바로 히릿이 CU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먹지 못했는데 혹시나 관심 있다면 오늘 퇴근길에 CU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런 사례가 요즘 많다고 합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보라색 유니폼 같은 게 바로 만두인데요. 이 만두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던 비비고 치킨앤 고수 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두도 지난달에 한국에서 펀딩으로 판매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이제 정식 출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비 맥주에서 만든 블루걸이라는 맥주가 홍콩에서 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지 국민 맥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맥주가 이번 달부터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들 안 그래도 장도 별론데 퇴근길에 이때까지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꼬북치 플레이밍 라인 맛 그리고 블루걸 이 두 개를 드시면서 야 진짜 진짜 힘들다 언제 좋아질까 곧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애플 기기에서는 비밀번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9월에 공개한 새 운영체제에서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바로 패스키라는 새 기능이라고 한데요. 지문 또는 얼굴 인식으로 앱과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아니면 다른 어플 그런데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칠 필요 없이 전부 다 지문 혹은 얼굴 인식 이런 걸로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혹시나 만약에 이거 해킹되면은 뭐 내 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용자 정보가 기업의 서버가 아닌 단말기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기업 서버 해킹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가는 사이트,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비밀번호를 까먹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그런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출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은 100명 중 22명이 통근 시간에 60분 이상을 소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이라고 한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당연하게도 통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직에 대한 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하루에 1시간을 길에서 허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리세 기릿의 유튜브. 물론 저 기릿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한 그런 채널도 많지만 저 기릿은 쉽고 그리고 좀 재밌고 빠르게 항상 기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재밌는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롯데시네마도 영화값을 올린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가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2D 일반 영화 기준 주중 14,000원, 주말 1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CGV는 지난 4월에 한 번 더 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롯데시네마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메가박스는 아직까지는 지난해 7월 이후 인상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나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 6월달까지 가는 것도 1,000원을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이 정유사를 또 저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엑손모빌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이든이 정유사를 왜 때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가격 급등 속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7개 석유 기업에 직접 서신을 보낸 다음에 공급 확대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가 비싼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서신 안에는 도대체 어떤 뉘앙스였나 봤더니 정유사들의 높은 수익률이 바로 서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킨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유사가 돈을 잘 버는 거는 서민들을 쥐어짜서 버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참고로 예전에도 바이든은 정유사를 저격하면서 일부러 증산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저격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엑소모빌은 충분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 그때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단 2년 만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런데 이제는 120달러, 130달러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엑소모빌은 그때 당시에도 손해를 보면서 생산을 늘렸다며 생산을 만약에 늘리고 싶다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속가능한 정책을 꺼내봐라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빠지는 거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정부에 맞서서 이기는 기업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했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정유사가 기름을 열심히 판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떨어질까요?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 3대 산유국은 바로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일단 러시아는 일단 지금 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3등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사우디랑 꽤나 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사우디랑 친하지 않죠.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카슈크지 사건 때문에 바이든은 사우디를 조금 싫어하는 뉘앙스를 많이 펼쳐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를 잡으려면 어쨌든 1등, 2등, 3등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진짜 답이 없고 그나마 사우디가 조금 할만한지 바이든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난다 이런 뉴스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 하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렇게 유가를 하락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이번 가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유가 이 상태로는 절대 승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매우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려면 결국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쉬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오늘의 기업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결국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매수의 신호일까요? 신한금투는 8.6에서 8.3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2분기 매출액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합니다. 반도체 힘으로 좋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및 가전 등의 힘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내년 메모리 사이클이 상승할 거라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락한 시기에는 충분히 코스피를 아웃퍼폼하지 않겠나, 이제 바닥을 다지면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는 쭉쭉쭉 떨어져 어느덧 배당 수익률이 내년 기준 3%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길게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그때 매수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길이 또 삼성전자 주주인데, 이거 물을 태우긴 태우긴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 태울지 고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이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BTS가 쉴 수도 있다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BTS 없는 하이브는 타이 없는 자동차라며 모두가 던지는 하루를 나타낸데요. 이에 현대차증권의 목표가를 29%나 내려서 28만 5천 원에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향한 이유는 하반기 투어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그 말인즉슨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BTS가 없어도 충분히 하이브는 굴러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르세라핌, 세븐틴, TXT 등 다른 그룹의 힘이 나타날 때이며,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BTS가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지 개인 솔로는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거 빅뱅도 솔로를 띄웠을 때 단체 활동에 못지않은 그러한 실적을 낸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가 과연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BTS가 G드래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성공적인 솔로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실적 전망치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당연히 앞으로 꺾일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후 나오는 리포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때 매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